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능을 통폐합하고 불효불급한 자산을 매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정부의 강한 칼끝이 겨누는 곳은 어디인지 그 내용과 실효성까지 금요경제토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 오셨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공공기관들의 경영혁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네요. 공공개혁, 늘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강조했던 내용인데 오늘 이 내용을 한번 가지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약간 네. 또 시기가 늦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혁신 방안 가이드라인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좀 흡족할 만큼의 그런 혁신안은 좀 빠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눈높이에. 네, 지금 이제 내용을 보면 예. 뭐 조직을 좀 슬림화하겠다. 그래서 인력은 감축하지 않고 정원과 현원 사이의 차이를 줄여나가면서 이제 점차 정원을 좀 줄여나가겠다는 건데요. 예. 인위적인 구조 조정은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이제 예산을 좀 줄이는데 뭐 업무 추진비, 여비, 경상 경비를 최대한으로 절감하고 예. 보수 체계도 그동안은 그냥 호봉이라고 해서 연수만 지나가면 늘어났던 그런 임금 체계를 이제 성과 중심으로 좀 바꾸겠다는 건데요. 그 외에도 뭐 불효불급한 자산 매각하고 핵심 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 회사, 과도한 청사 사무실 등 정비하겠다. 또 유독히 공공기관들의 복리 후생이 일반 좀 중소기업들에 비해서는 또 어떤 경우에는 민간 기업들에 거의 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 왔는데요.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 지금 한 3, 4년 동안 민간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은 정말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어려운 그렇죠. 상황을 예. 겪어왔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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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보면 공무원들은 월급이 줄었나, 복리후생이 줄었나, 국민들 생각하실 때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고통 감내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울러서 예. 지금 공공기관 내 종사자들이 2017년에 한 33만 4천 명이었다라고 해요. 전체 공공기관에요. 네, 예. 그런데 그게 작년 5월 기준으로 44만 9천 명, 즉 11만 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지난 5년간에.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도 많이 뽑고 예. 공공기관의 인원들도 굉장히 많이 확충이 됐는데요. 예. 과연 그게 정말 필요한 일에 의한 인원 확충이었는지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예. 공공기관의 일자리만 만들면서 비대해진 정부만 만들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 혁신과 맞물려서 좀 네.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력이 뭐 30% 이상 지난 5년간 늘어난 걸로 봐서 좀 조직이 방만해지고 좀 비대화해지고 비효율이 좀 심해지지 않았냐 이런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부가. 어떻게 보셨어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이나 예. 또 이제 부채 누적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지적들이 있어 왔고 예. 역대 모든 정부에서 사실은 공공기관 개혁은 의제로 올랐던 그런 주제인데 대부분 또 용두사미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얼마나 이게 이제 정부가 일관성 있게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할 거냐 예.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개혁은 해야 되겠지만 이게 자칫 비효율을 제고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정말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예.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동시에 드리고 예. 또 이게 이제 350개 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인데요. 예. 5가지 부문에 있어서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350개 기관들이 네. 제출하는 이제 이 혁신 계획들을 정부가 평가해서 그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경영평가에 반영을 하겠다. 근데 사실 350개 공공기관이 뭐 대체적으로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문제가 동일하진 않거든요. 예. 공공기관마다 문제가 좀 다르고 또 경영 형태도 조금 다르고 예.
그다음에 뭐 출자 구조도 좀 다르고 각각의 특색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또 지나치게 일률적인 기준이 적용되면 거기서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예. 공공기관마다 지금 공공기관의 상황에 맞는 그런 혁신 계획들을 내와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은 정부가 가이드라인만 제시한 거고 네. 개별 공공기관들의 계획안은 아직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아. 개별 공공기관들이 어떤 혁신안을 어떻게 내는지를 보고서 좀 더 세부적인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개별 공공기관들이 그 혁신안을 가지면 이제 정부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 따져본다 그런 얘기네요. 김윤아 의원님은 이게 조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 이런 의문 제기를 좀 하셨는데 그래도 뭐 경비를 줄인다거나 보수 체계를 바꾼다거나 뭐 이런 게 조금 민감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정원을 줄인다거나 하면? 예, 근데 저는 코로나 상황에서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일반 국민들이 겪어왔던 예. 어떤 고통에 비하면 좀 늦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한 3, 4년 지내면서 예. 많은 비대면 서비스로 그동안 오프라인에서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서비스들이 예. 이제 전환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좀 미래를 향해서 그 서비스 수준과 방법에 대해서 좀 재고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저는 이제 요번에 그런 것도 좀 담겠다고 내용에 살짝 언급은 되어 있는데 예. 오히려 다른 것보다는 그게 더 구체적인 사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 5년 동안 뭐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으로 전환이 됐고, 그렇죠. 예, 또 이제 공공기관들 보면은 자녀들이 해외에 유학을 할 때도 학비를 좀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그 정도 지원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좀 이런 건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결국은 정부가 공교육 주장하지만 이런 것들을 열어놓는다는 얘기는 예.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누구든지 해외에서 아이들을 키우고자 하는 더 많은 유인을 받게 될 거라고 보면 예. 저는 이제는 이런 것들은 좀 민간기관들의 수준과 같이 눈높이를 맞춰서 좀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반대로 중소기업들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들에게 오히려 인력들이 많이 좀 배치되게 하려면 예. 정부가 이런 그 중소기업 좀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중소기업들의 여러 가지 복리 후생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맞춰나가는 그런 제도 혁신도 이번에 좀 같이 한다면 예. 저는 전반적으로 민간과 공공 부분의 어떤 인력, 고용 구조들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들을 예. 좀 맞춰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돼서 예. 저는 지금 이 가이드라인보다는 실행 집행 과정에서는 조금 더 치밀하게 그리고 산업 전반의 고용 구조와 함께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번에 발표하는 거 보니까 뭐 생산성을 높이고 또 체질을 바꾸고 뭔가 하여튼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큰 공공기관 어떤 관리 방향이 좀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닌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을 뭐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뭐 그런 쪽에 조금 공공기관의 역할을 좀 크게 했잖아요. 네. 완전히 방향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글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예. 공공기관 개혁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진짜 비효율이 뭔지, 그리고 진짜 빼야 될 군살이 뭔지 예. 이걸 좀 정확하게 짚어내야 되는데 역대 이제 공공기관 개혁 토론이 별로 그런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 예. 이번에도 정부가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기능이나 또 조직 인력이나 예산이나 군사를 좀 빼겠다. 예. 그래서 수량적인 어떤 목표치 같은 것들도 제시를 했는데, 예. 근데 정원을 좀 감축하겠다는 건 이제 뭐 구조조정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인위적 구조조정은 아니라고 현원을 좀 감축하는 건 아니고 예. 정원을 줄이고 현원과 정원의 갭은 자연 감소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건데 사실 큰 틀에서 보면 구조조정이거든요. 근데 공공기관의 정원을 감축한다고 했을 때 350개 공공기관 모두를 일률적으로 대상으로 정원을 감축해라. 이런 식의 이제 잣대를 적용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효율적인 게 아니라고 봐요. 예.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그 예.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서 어디는 오히려 서비스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정원을 늘려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정밀하게 사정을 해서 이 공공기관 혁신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공공기관이 뭐 시내 직장이고 예. 여러 가지 누적된 비효율이 많다 이런 평가가 있으니까 자칫하면 정부가 그냥 일률적 잣대를 적용해가지고 뭐 예. 정원 10%다 감축해라 라는 식의 어떤 기계적인 말하자면 이 공공기관 혁신론이 적용되게 되면 예. 이제 그게 초래할 부작용도 크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노동시장에서
이른바 이제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주로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죠. 예. 그 분야의 종사자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OECD 평균이 한 20% 되는데 우리가 한 12% 한 중반대 정도밖에 네. 안 되거든요. 또 이제 뭐 우리하고 좀 그 구조가 많이 다르지만 복지국가들 같은 경우에 북유럽에 뭐 30%에 육박하는 예. 이제 그런 어떤 종사자 비율을 갖고 있는 데들도 있어서 예. 이게 자연스럽게 복지가 확대되고 복지국가로의 진전이 일어나면 공공 부분의 그런 서비스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어디를 줄이고 어디를 늘리고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될지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그 혁신 가이드라인이 아주 구체적이지 않아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튼 비대하고 방만하다는 거 지금 공공기관 규정하다 보니까 그걸 개혁을 하던 과정에서 너무 효율성만 중시하는 것 아니냐.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나름의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을 텐데 그렇게 가서 될까 하는 의문을 나타내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양질의 인력, 예. 또 충분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비판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지금 350개 기관 내에 여러 가지 정관 업무 중에 예. 이미 그 초기 설립의 목적을 다한 고유 목적 사업들이 이제 종료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네. 조직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일거리를 만들고 있는 기관들은 없는가? 예. 분명히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엊그저께인가요? 뭐 LH 직원들이 뭐 출장비와 관련된 기사들 예. 또 지금 지방으로 내려가 있던 공공기관들이 금요일 오후만 되면 네. 사무실에 아무도 없고 임원들이 다 간부들이 네, 그렇죠. 다 네. 어디 서울에 와 있는지 그다음에 모든 출장은 금요일 날 와 있다고 음. 하는데 저는 공공기관 이전 초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공공기관 이전한 지 거의 10년이 넘어갑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월요일 금요일에 모든 출장을 잡아가지고 업무를 할 만큼 했다는 예. 거는 적응하는 척만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획일적으로 뭐 10% 이런 수치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이 공공기관들의 본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질에 지난 대해서? 5년 동안 저희가 이제 뭐 인력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도 정말 필요한 일이었는지 아니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없는 일까지 사실은 만들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는 국가 부채 이상으로 지금 늘어난 게 공공기관 부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런 굉장히 어려운 복합 불황에 빠져 있고 네. 또 복지 예산은 줄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결국 저는 정부가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들과 공공기관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지난 5년 동안 방만해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손을 대야 되는 것은 저는 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까 이제 정부하고 개별 공공기관과 이제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관한 이제 협약을 맺어 실천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때, 뭐 복지 축소라든지 임금 체계를 개편하든지 여러 가지 그 직원들에게 좀 불리한 내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노조라든지 직원들의 저항 같은 게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예. 지금 이제 정부 임기 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저항이 좀 이 임기 후반부나 이럴 때보다 작을 수는 있는데 또 정부 지지율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도 그런 저항이 커질 개연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예. 그래서 당사자들과의 원활한 어떤 이 논의와 합의 같은 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정당하고 옳은 일도 이게 이제 순서가 있고 당사자들의 동의나 예. 또 당사자들의 합의나 이런 거를 이끌어내면서 물론 뭐 100% 동의하지 않겠죠. 예.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뭐 다른 주제긴 합니다만 경찰국 신설 논란과 관련해서도 예. 지나치게 이게 정부가 좀 밀어붙인다 이런 느낌을 주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불필요한 저항을 만드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 공공기관 개혁 이슈도 역대 정부들이 매번 이걸 들고 나오지만 실패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너무 서두르거나 아니면 계획 자체가 허술했거나 예. 스스로 초반의 의지를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 용두사미가 됐거나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저항을 끝내는 결국에는 뭐 넘어서지 못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뭐 급여를 축소하거나 네. 혹은 복리후생을 복지, 축소하거나 이건 당장 이제
그분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그러니까요.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인데 당연히 민감한 저항이 있을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윽박지를 문제가 아니고 예. 큰 틀에서의 설득이나 혹은 뭐 또 다른 보상이나 예. 이런 것들이 동시에 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도 저도 국회에 있으면서 보면 예. 방만한 공공기관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실적은 계속 마이너스인데 성과급은 매년 또 지급하는 경영 실적이 안 좋은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지적을 하고 바꿔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런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실천하게 만드는, 확실히 실현하게 만드는 어떤 수단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뭐 기관장을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이걸 그러니까 가지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 기관 평가에. 그다음에 이제 공공 부분 그걸 잘 하는지 부처가 그거를 잘 컨트롤할 경우에 부처 평가에도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결국은 아마 이 정도 갖고 할 수 있는 게 성과급 조정인데요. 성과급. 네, 그래서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글쎄요 노조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 저는 결국은 이게 아까 제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결국 몇몇 임원들하고 기관장들 또 인센티브 조정들밖에는 가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일단 지금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그 고통 분담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그 국민적 합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정부가 약간 뭐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거에는 위기감은 느끼는데 그 위기감을 과연 지금 공공 부분들이 다 같이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게 좀 아니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의 인식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경기가 안 좋기 안 때문에 좋으니까 뭔가, 저는 뭐 필요하다 생각하고 예. 우리가 또 하나 지금 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공공기관의 어떤 서비스의 질은 얘기하지만 예. 그런 공공 부문에 있는 인력들의 생산성 문제에 대해서는 네. 한 번도 평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생산성. 그래서 방만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필요하죠.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데 지금 공공기관의 방만이라는 얘기는 예. 그런 생산성과 어떤 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느슨한 구석이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한번 그것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 동시에 한 두 가지 정도 얘기 예. 좀 하고 싶은데요. 이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나 부채 누적에 정부가 원인 제공을 한 건 없는가? 이 점을 좀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특히 이제 부채 같은 경우에 사실 공공기관 부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국가 부채하고는 다르게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 예. 보니까 국민들이 공공기관 부채가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개발공사들이나 자원공사들 예. 같은 경우에 감당할 수 없는 부채들을 지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정부 정책이 예. 그런 부채에 영향을 미쳤던 전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이라든지 또 이명박 정부 때 자원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그런 일들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다 사실은 공공기관 부채로 공공기관에다가 부담을 떠넘겼다 그런 누적이 얘기죠?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각종 국책 사업들 이 정부하에서도 할 텐데 예. 그 과정에서 이 뭐 경제성 평가라든가 예. 이런 게 원칙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특히 이제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다 지역구 민원이기 때문에 예. 서로 앞다퉈 가지고 예. 그런 것들을 좀 패싱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공기관만 때려잡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정부 정책도 그렇고 네. 국회도 그렇고 조금 스스로 각성해야 될 대목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당사자인 노동조합들 같은 경우에도 이 국민적 시각을 의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눈을 좀 네, 신경 그냥 써야 무슨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당장에 예. 뭐 조금이라도 임금이나 복리에 있어서 복지후생에 있어서 손해를 볼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네. 공공기관의 비효율이나 방만경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 있어요. 여론이 있단 말이죠. 예. 네, 그런 점을 의식해서 자기 의견을 합리적으로 제출하더라도 네. 이게 밥그릇을 무조건 무한정 지키기 위한 그런 저항으로 보인다면 오히려 더 큰 국민적인 지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죠.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이제 요구는 많은데 일부 시청자는 이제 그런 의견도 주셨네요. 공공기관은 이제 공익성이 중요하다. 국민의 삶을 얼마나 좋게 해주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좀 인식해달라 그런 댓글을 올려놨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법원에서 포스코 그 광양제철소에서 생긴 일이죠.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사내협력사 직원을 채용했는데 2년 넘게 일한 직원은 직접 고용하라.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우선 시청자를 위해서 이게 어떤 상황인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파견법상 네. 이제 22개 공종에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파견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파견 자체를 허용하지 네, 않고 근데 있다. 이게 이제 88년에 제정된 법이고요. 예.
그 이후에 정치권에서 이것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산업계의 요구가 있어서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사실상 무산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파견법에 따라서 파견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견적인 성격의 업무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자동차, 철강, 조선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산업 규모에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렇죠. 그것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제조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뭐 누가 봐도 파견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이제 형태의 고용을 해왔는데 그게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가 고용을 하게 하는 방법.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한 10여 명이 지금 그 이번 소송에서 승소를 한 건데 이것도 11년이 걸렸더라고요. 지금까지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재판부가 회사 측에 손을 들어줬다가 포스코에 2심에서는 노동자 편을 들어줬다가 이제 3심에서 지금 노동자들에 대해서 승소로 확정 지어줬는데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포스코 내에 다른 소송도 지금 대기 중이고 또 현대자동차라든가 뭐 다른 조선업계에서도 일파만파 비슷한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놓여 있어서 이게 지금 경제신문에서는 포스코발 쇼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의 상황이 걱정이 되고 문제는 이번에는 이제 직원에 대한 지위 확인 소송인데 이게 이제 그 파견 근로자, 즉 파견성 근로자들과 정규 직원들 간의 급여 차이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내 복리 후생과 관련돼서도 이에 대해서도 만약에 소송을 건다라고 하면 뭐 저는 이 사건은 굉장히 일파만파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과연 조선 철강 자동차 산업이 지금보다 사람을 줄이는 형태로 고용 구조 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게 계속 종속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 제기가 있을 만큼 굉장히 파급력이 큰 재판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김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10년 이상 걸린 재판인데 그럼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직고용을 하라고 딱 명령을 내리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뭘 들은 겁니까? 아시겠지만은 뭐 앞서 설명도 있으셨지만 이제 도급과 파견은 약간 형태가 다른데요. 도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용업체와 그다음에 도급업체가 있고 노동자가 있으면 이 사용업체가 노동자들한테 직접적인 작업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급 계약이고 파견 계약은 원청이 있고 파견업체가 있고 노동자가 있으면 원청에서 직접적인 작업 지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업종은 22개로 제한을 해놨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 파견법에 보면 불법 파견은 고용 의제하는 조항이 있어요. 즉 불법 파견이 확인되면 그건 직접 고용으로 의제한다는 거죠. 직접 고용으로 간주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도 포스코 사내 하도급 노동자들은 포스코 직원이다. 이 판결이 난 겁니다. 때문에 이게 이제 이 그동안에 체불됐던 임금을 내놔라라는 소송의 근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만연해 있는 거죠. 우리 특히 이제 현실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철강, 조선, 자동차, 심지어 전자 업종에도 만연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되면 줄 소송이 대기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지금까지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불법 파견 형태로 사내 하도급을 이용했던 것들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에 따른 이제 비용을 이런 조선, 철강, 뭐 자동차 회사들이 감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건데. 글쎄 이제 파견법을 이렇게 만들었던 취지는 우리 이제 산업을 좀 보호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이 글로벌 경쟁 상황이나 우리 산업 상황에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게 뭐 사내에서 하도급 노동자들하고 사용자하고 다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국회에서 할 일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법원에 가서 무한정 이 법원이 법을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법원은 지금 있는 현행 법대로만 적용을 하는 거여서 현행 법대로 적용한다면 앞으로 예정되는 소송은 전부 다 사측이 패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규모가 포스코 하나만 18,000명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조선 철강 업종들도 이 사내 하도급 규모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좀 대책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는 법에서 아까 파견법에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파견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된 거잖아요. 우리만 그렇게 다른 나라는 좀 그렇게 유연하게 적용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논란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적용을 하자라는 게 있었고 또 그렇게 허용을 하다 보면 뭐 상당 부분의 업종에서 다 파견으로 이제 업무를 취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본사의 정규직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 기대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도 해서 이게 굉장히 정치권에서 시도하다가 이제 이게 노동계의 표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이렇게
성사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와서 보니까 네. 이제는 글로벌 경쟁 구도가 굉장히 바뀌고 있고 또 선진국에서 자동차나 조선이나 이런 철강들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핵심 기술이 있어서인 것도 있지만 예. 이런 복잡한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 이게 고용 구조나 법들이 사실 굉장히 뒷받침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한번 겪었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제도적 준비가 이루어졌는가라고 보면 예. 입법부도 직무유기, 정부도 직무유기, 저는 노동계도 직무유기, 또 회사 측도 직무유기였다고 생각이 되고 예. 결국 이런 식으로 계속 휩쓸려 나가서 줄 소송이 이어진다면 저는 변호사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닐까. 그래요? 천문학적인 숫자의 네. 소송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요. 결국 양쪽 다 이 네. 변호사 비용을, 소송 비용을 대야 되고 결국은 노동계나 회사 측이나 상처뿐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결국은 또 이제 이게 지위 확인 소송뿐만이 아니라 예. 밀린 임금에 대한 소송까지 이루어진다면 더 나아가서 기존의 정규직이었던 노동자들과의 노노 갈등에 씨앗도 되지 않겠느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 지금 네. 공공기관도 네. 허리띠를 졸라맨다는데 예. 사측 입장에서 이 밀린 임금을 한꺼번에 주려고 하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예, 경비 줄인다고 예. 하고 결국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보고 이게 공교롭게 예. 경기가 좋을 때가 아니라 이제 경기가 꺾이는 시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참 이게 걱정입니다. 다른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요. 이제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봐야 될 거는 사실은 파견법에 그런 핵심 제조업에 그 파견을 금지해 놓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사실은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뭐 숙련도라든지 생활의 안정이라든지 이게 이제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최근에 이제 대우조선해양 문제가 타결은 됐습니다만 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업황이 나빠지니까 거기 일하는 이제 산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많이 깎았어요. 그 당시 많이 깎았죠. 네, 한 30% 정도 깎았는데 그게 지금 계속 온 겁니다. 2015년 이후로 한 7년 동안에. 안 좋을 때 깎아놓은 걸 올리지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는 그 정도 숙련도가 있는 그런 이제 용접 노동자라든지 이런 노동자들이 안 가는 거예요, 조선소를. 그러니까 계속 갈수록 이제 이 노동 인력은 고령화되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일이 많고 예. 그리고 위험도가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 하느니 밖에 나가서 일당 20만 원 받고 내가 공사 현장 가서 일하겠다. 이렇게 숙련된 말하자면 노동자들이 떠나면 그건 이제 산업 경쟁력에 직격탄을 맞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푸는 것이 지혜로운 방안인가에 대해서 조금 전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장 그럼 포스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직고용을 일단 그 대상자 한에서는 직고용할 수밖에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포스코에서 결론이 난 사람들은 뭐 한 10여 명? 예. 숫자가 절대적으로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줄 소송이 계속 계속 되고 있다 예. 보니까 예. 이제 오늘 신문 기사에서는 대책회의를 만들어 보겠다. 예.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 여기 무슨 대책이 있을지 모르겠고요. 예.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산 공정에 대한 구조적인 혁신을 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아, 공정 자체를 아예 네, 바꾸겠다. 뭐 어떡하겠어요. 예, 사람 좀 줄이고, 사람 줄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숙련 노동자에 대해서는 뭐 이걸 유지하지만 비숙련 공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기계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럼 결국 일자리에 오히려 부정적인 이제 효과가 예, 크게 그래서 이제 제가 나타나잖아요. 우려하는 걱정하시는 것은 게. 언젠가는 우리가 당면해야 되는 사건이었는데 예. 이것이 결국 이렇게 끝이 났을 때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당장 벌어질 일이 아니면 미뤘던 거죠. 이 문제 네. 해결에 대해서. 네. 두 분 국회에 계셨으니까 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겠네요. 국회의원들이 그러게요. 법을 저도 고쳐야 지금 되는데. 생각해 보니 예, 저는 환노위 쪽에서는 있지 않아서 이 예.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예. 제가 지금 밖에 와서 이 문제를 보니까 아 그동안 한 뭐 88년이면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예. 30년 동안 입법부에 계셨던 모든 분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이 되지 아니 않을까. 이게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못했지만 예. 보수 정당이 이 정권을 잡고 국회 다수당일 때도 못했습니다. 그건 야당이 반대하니까 못했겠죠. 야당의 아니 그건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그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인데다가 예민한 문제고 예. 또 주기적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정당들 입장에서는 예.
마치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은 문제인데다가 예. 또 이거를 뭐 다 합법화하는 게 그러면은 그런 식의 모든 파견 업종을 모든 분야로 모든 산업으로 다 확장하는 게 좋은 거냐? 예. 그게 우리 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맞는 거냐? 이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포스코 같은 그러면 아까 현대차, 뭐 기아차 다 그렇습니까 지금 그런 그렇습니다. 예. 심지어 삼성전자까지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소송 중인 사건. 소송 중이고. 예. 그럼 뭐 이게 그러면 대법원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고 어떻게 그렇다고 바로 법을 고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법을 고치자면 또 그에 따른 저항이 있을 예. 거고 일단 포스코가 선례가 됐기 때문에 예. 포스코에서는 일단 판결을 수용하고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은 밝혔어요. 뭐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포스코도 이번에 이제 11년 만에 판결을 받은 분들은 소수지만 예. 1심, 2심에 가 있는 사건들이 지금 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판결이 또 어떻게 나느냐. 아마 뭐 이번 판결을 따라가겠죠. 예. 그에 따라서는 이제 소송이 훨씬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뭐 공공기관 혁신도 어려운 주제였지만 이번에 이 사내협력사 직원들의 지위 문제도 산업계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이슈였습니다. 네, 금요 경제토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아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